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고대 은하수 130억 년 전의 은하수 이미지가 나사 우주항공국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으로부터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약 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제7차 의사당 폭동 청문회에서는 극우 그룹의 역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드론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통일교 이벤트에서 연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일교와 세계 보수 정치권의 연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곧 영원한 권력자라는 인민영수 칭호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측근들은 푸틴을 대통령이 아닌 우리의 지배자, our ruler 내지는 통치자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 터키 정상과 3자 회담을 합니다. 마침내 주택시장이 이자율 영향을 받기 시작해 바이어가 유리한 위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힘든 구조가 돼서 아파트 렌트비는 한동안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생뚱맞게 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생뚱맞은 뉴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로 어떤 때는 연결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탑 뉴스가 당연히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지만 그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에는 어제 저녁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것에 또 다른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우주항공국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들 요즘은 직접 모이진 않죠. 그리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임스 웹이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 물론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이 함께 돈을 얼마 들였다고 하던가요? 100억 달러인가요? 네, 100억 달러 맞습니다. 지름이 그 망원경의 그 유리에 그 지름이 6.5m라고 하니까 6.5m고, 그러니까 그 전에 90년대부터 우리가 썼던 그 허블 망원경이 2.4m라고 하거든요. 더 멀리 또 허블 망원경이 보지 못했었던 것까지 다 본다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적외선의 그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인간의 영원한 호기심이잖아요. 아무리 과학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월 달에 우주로 보내져서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온 겁니다. 이건 결국은 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대통령, 부통령 전부 어린아이들처럼 그랬습니다. 130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그리고 빅뱅이 딱 있고 나서 우주의 빛이 딱 생긴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풀 컬러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거죠. 어제 밤에 그랬고, 오늘은 메릴랜드주의 그린벨트에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역시 해상도도 아주 높은 그런 사진을 보여줬는데, 페가수스 자리요. 날개 가진 말. 그래서 우주 항공 나사 우주 항공국장 빌 넬슨 국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촬영됐던 우주의 이미지 가운데서 가장 깊은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어떤 때는 서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아주 끝없는 그 상상, 신비감, 파워풀한 것, 그런 것들이 어제 저녁과 오늘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갤럭시 오죽하면 우리가 전화기를 저는 갤럭시 아닙니다만 삼성 갤럭시 그 은하계 은하수 그렇게 이름까지 붙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초기의 우주라든가 아주 그 정말 130억 135억 년 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갤럭시들의 그 변천 항성의 뭐 행성 생명주기 스타의 그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 그리고는 이제 other worlds 외계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건데 이 갤럭시가 은하 이런 것이 뭐 몇 개가 있다고 하던가요? 17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막 거대한 그 천체의 물인데 이게 이제 다 중력으로 그 엮여져서 뭐 성운도 있고 또 가스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부터 풀어본다는 겁니다. 그 우주에선 그 코스메틱 레이 같은 것도요. 그래서 태양보다도 그 성운이 몇 배나 그 크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별들의 고향이죠. 거대한 별들의 고향, 또 가스로 만들어진 구성된 그 태양계 외부의 행성, 뭐 다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름을 봐도 잘 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스 구름, 그 팽창하는 가스 구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여러 개국이 함께 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재창조하는 우리 그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창조라기보다 재구성 그 리쉐이프 한다는 이런 뜻에서 돈을 들여서 참 짐작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그 우주를 이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우주에 대한 신비, 상상력 이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 미국에서 또 무슨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상상하기 힘든 척박한 이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정반대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뭐 자부심 같은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뉴스로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 그 수십억 년 전 그 135억 년 그 이상 된 그때의 것을 그 이후에 135억 년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인간의 창조물로 들여다본다. 그 과학적 이 망원경 자체의 과학적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마는요. 3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우주국이요.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캐나다 우주국, 캐나디안 그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리고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이 만든 것으로 정말로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죠. 빅뱅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가서 빛이 그 은하에서 우리 인간에게 도달하는데도 수십억 년이 걸렸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망원경을 제일 처음 이제 그 예를 들면 만들기 시작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교수가 한 얘기가 리차드 앨리스라는 교수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건 이제 과학과 종교가 다르니까는요. 130억 년 동안 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믹스드 된 그런 그 물질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의 오리진, 기원 이것을 이 망원경을 우리가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 이해를 한다 하는 좀 말이 현실의 언어는 아니죠. 그러나 아무튼 인간 속에는 저 별은 왜 저렇게 반짝이지? 저게 뭐 별똥별이 어떻다고 하는데 난 그 스토리는 알고 싶지 않아 라고 거기서 상상력만 갖고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학까지 갖고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리진, 기원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이제 설명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이 그 제임스 웹이 지금 있는 겁니다. 고대의 은하를 스캔을 해서 지구로 그 이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각 중요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치를 조금 결부를 시켜보겠습니다. 결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고대의 나의
지구의 뭐 갤럭시의 그 기원을 알고 싶어 이런 상상력이 있는 반면에 정치라는 것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약속할 것 약속을 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잘 집행하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딱 그 관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권력, 그 파워로 상징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러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듭니다. 사교를 만들던 종교를 만들던 나를 믿어라 하고 본인이 그 사교 비슷한 사람의 교주가 되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죠. 파워, 사람, 돈과 그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것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94%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반이 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룹이 35세 미만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는 또 돈으로 굴러가잖아요. 표와 돈으로. 돈, 기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35세 미만 공화당은 64%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대학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65%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공화당 사이에서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뒤가 25%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나머지는 뭐 마이크 폼페오 또 그 마이크 펜스 니키 헤일리 전 그 유엔 대사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테드 크루즈가 그 사이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 7%에서 2% 정도 지지율을 받았고 론 디센티스만 두 자리 25%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49%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파워 종교와 같은 파워를 가져야지 됩니다. 팍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해놨더군요. 팍스의 지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물론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2024년도에는 그런 것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오늘 또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48%의 유권자가 확실하게 그 사람 나오면 안 돼. 그리고 13%도 나오면 안 돼. 합치면 61%가 되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46%가 다시는 나오면 안 돼. 18%도 나오면 안 돼. 합치면 몇이 되나요? 64%.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많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82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가 된다. 이젠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계속 이제 나는 떨어졌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를 공화당 내부에서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 파워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제 올가을에 열릴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당 뭐 총서기직 3번 연임은 뭐 거의 확정했잖아요. 여기에 칭호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자나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당의 핵심, 제가 중국어는 잘 몰라서 중국말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총사령관 그리고 인민영수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랍니다. 인민, 뭐 당연히 인민이겠죠. people. 영원한 통치자와 같은 수, 뭐 맨 앞에 있는 인민영수 칭호라는 것은 설령 시진핑이 권력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권력자라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권력을 그런 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물론 우주개발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웹 매체 같은 것도 아주 검열 같은 것을 철저히 하면서 자기 형태로 계속 이제 권력을 모아가고 있고 69세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도 역시 69세입니다. 영원한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권력을 잡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예전에 우리가 구소련 때 살아봤더니 구소련 현재 러시아의 체제가 틀렸어. 우리는 서구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민주주의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보는 것을 푸틴은 영원히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푸틴에 대해서 클렘린이 이 푸틴의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푸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의 그 위상과 하고 있는 역할에 더 어울리는 것은 뭐 러시아로 말로 그 프라비텔이라는 지배자, 룰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Our ruler, 우리의 지배자 내지는 우리의 통치자, 인민 영수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겠죠. 해서 물론 러시아에서는 뭐 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룰러라는 게요. 뭐 어떠한 가문에 뭐 이런 거에서 러시아에 뭐 짜르가 있고 룰러가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뭐 이때 그 옐친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르와 이 그 프라비텔은 자르는 좀 더 황제에 가깝고 이 그 프라비텔은 룰러의 통치자, 지배자, 나를 지배하는 사람에 가깝다는 거죠. 프레지던트보다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그 내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 프레지던트라는 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 구소련의 대통령으로 언급됐기 했고 그리고 옐친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눈 가리고 나에게 집중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종교를 빼고 가는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그 동방정교회를 끼고 가는 것이고 정교회의 수장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하면서 나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영원 무궁토록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굿바이 장례식까지 끝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에서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에서 뭐 여러 번 뭐 여러 가지 그 지적 같은 것을 했지만 연설도 하고 했지만 지난해의 연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그 랠리 오브 호프 제7차 희망의 랠리라는 바로 그 통일교 아무리 이름을 바꿔서 뭐 가정 뭐 패밀리 무슨 한다 할지라도 통일교는 그냥 통일교인 것으로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총재가 문선명 2차 총재가 그의 와이프인 문선명 총재랑 있을 때도 같이 항상 나란히 앉아 있고 어떤 때는 뭐 한복도 입고 있잖아요. 그런 그 한학자, 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통일교로 보는 겁니다. 뭐 이름을 바꿔서 아무튼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021년도 9.11에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문학자 씨가 하는 바로 여기서 연설을 하면서 통일교를 굉장히 뭐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내용은 그 봤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그 연설한 것은 내려졌던데 유튜브에 이 아베 신조 것은 그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비슷하거나 조금 정도가 약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교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50년도에 54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져서 일본에 몇 년 뒤에 갔고 그때가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때고 그때부터 일본의 정치인도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어떠한 그 이념,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통일교와 같이 연결을 맺었고 그게 뭐 꼭 통일교만 그렇습니까? 종교는 굉장히 그 집단적이고 또 충성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아베 신조 때나 아베 신조 그 할아버지 때나 마찬가지로 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부를 만들어서 기시노부스케 그 전 총리 할아버지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는데 그때는 딱 공산주의와 영감이 뭐가 맞는다. 지금도 뭐
지난해 연설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선명 총재는 북한도 나중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수십 년 동안 통일교가 조금 줄어들다가 더군다나 이제 문선명 총재 그 사망하고 줄어들고 다시 이제 일으켜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아베 신조가 지난해에 연설을 했고 그것은 정말 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아베 신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같은 날 뭐 뉴트 깅그리치, 마이크 폼페오, 마이크 펜스 이 사람들 뭐 다 이 지금 공화당에서 다음 선두주자로 대선 선두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통일교 거기서 돈 받고 다 연설했습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베 신조는 표가 더 중요했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뭐 대체적인 평가고요. 그만큼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베 신조가 그곳에서 지난해 연설한 것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전국 영성매매 반대 변호사 협회 이런 곳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파워 본인이 원하는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일본의 그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의 군대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꿈꿨었던 아베 신조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표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표를 모으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아주 흔한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복음주의 그 집회에 많이 가잖아요.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뭐 어떤 음모론자는 뭐 통일교와 통일교 신자도 아니면서 연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일교 그 이벤트에서 연설을 했다고 무슨 통일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죠. 그래서 130억 년 전에 우주를 본다 할 때 우주를 보고 인간의 오리진 기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아마 않겠죠. 그러나 인간은 한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탑뉴스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그 뒷부분에 말씀드린 미국, 일본, 러시아 이 중국에서의 어떤 그 권력 다툼 이런 일들이 공존하고 있는 오늘 며칠입니까? 2022년 7월 12일 오늘의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현실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열릴 제7차 의사당 폭동 사건 의회 청문회 극우 그룹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제 이게 끝나야지 미국에서는 정치가 조금 그 안정이 되게 됩니다. 최후 보고서가 9월달 원래 나올 예정이었지만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것 하다 보면 일정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시작되려고 했는데 1시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의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트럼프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니까 전해드리는데 이 대통령과 무장한 그 극우 그룹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프라우드 보이즈 그리고 뭐 그 오스키퍼즈 또 뭐 큐아난이라든가 이런 음모 그룹 이런 그 각 그룹들의 역할 같은 것들을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따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이미 이 두 개의 집단을 선동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0년 선거 치르고 나서 11월 초에 선거가 있었고 12월 18일에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미팅에서 딱 그 두 파로 갈려졌답니다. 항상 그렇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인정해야지 된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망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은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그룹이 많이 모였는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해서는 뭔가를 일으켜서 이걸 뒤집어야지 된다. 엎어버려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9일 날 be there, 거기 가서 be wild, 하게 싸워라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하루 전에 회의를 바탕으로 마음을 결정을 해서 12월 19일에 트윗을 했다는 거죠. 그 트윗이 많은 이런 극우 무장 단체들을 안심시켜서 워싱턴 DC로 가게 했고 과격한 행위를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는요, 이 그 오스키퍼스의 그 극우 무장단들 막 뭐 총도 가지고 조끼 같은 것 입으면 조끼 그 주머니마다 모든 그 무기들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체요. 그 사람 그 단체의 전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단체를 탈퇴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올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 생리를 해서 아마 증인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그룹은 특히 극우 그룹, 극자가 들어가는 그룹은 단단하게 뭉치고 그 어떠한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들의 관점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아주 그 프라임 타임에 또 한 번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주로 연기가 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올 가을이 돼야지. 가을은 가을인데 분명한 건 선거 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도 여러분들께 의사당 그 폭동 사건 청문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에브리데이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전해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먼저 하죠. 이번 주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 그 잘 우리 알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린스보로겠죠, 당연히. 그곳에서 어떠한 그 유세를 그린스보로 맞네요. 유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그 뭐 법정 출두를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지 되니까요. 이건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지금 법정 문제가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같이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아들 뭐 딸 다 그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 열리는 랠리는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싼 그 자리가 $9, 가장 비싼 자리가 $3,955인데 이게 그 취소가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법정 출두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미국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이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학교에서의 대량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숨진 17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제 백악관에 갔습니다. 왜 백악관에 갔냐면 잠깐 그 백악관에서 그 상원에서 통과시킨 그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이거라도 괜찮아 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축하 이런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런 곳에 초대를 한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뭐 자랑도 하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제가 미국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죠. 그리고 무슨 뭐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들 관련자들도 많이 갔는데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막고 말하자면 더 많이 뭔가를 일을 해라. 더 많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답니다. 어제 뭐 야외에서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게 뭐냐. 최근에 이제 총기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낙태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뭔가를 덜 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칼자루는 공화당이 쥐고 있는데 공화당과 또 공화당 성향의 연방 대법관 6명이 쥐고 있는데 비난은 왜냐하면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4년이 지난 지금도 못마땅해서 대통령에게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은
백악관에 말하자면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 단체를 돌아 이런 겁니다. 총기를 규제하고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것을 대통령 주재 안에 백악관 직속 부설로 뭔가를 설치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미국적인 거죠. 대통령이 그냥 말하게 둬라 하니까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 에스코트 돼서 밖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참 답답할 노릇이죠. 대통령이 이제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초대를 해서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하는데 그 대통령에게 하긴 뭐래 더 해야지라고 말하는 초대받은 아버지의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초당적인 총기 규제 법안 지금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축하까지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축하는 뭔 축하?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안에 더 강력한 조항이 있어야지. 여전히 18살짜리가 전쟁터에서 쏘는 총을 살 수가 있고 통일된 뭐도 없는데 뭘 축하한다는 거야? 축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숨졌는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나서 몇 주일 뒤에 며칠이 아니라 며칠 뒤 아닌가요?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에서 7월 4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도 스케줄을 보면 무척 바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그 제임스 웹 그 우주 망원경 그것과 연관돼서 뭐 대통령 뭐 어떤 이벤트 있었죠. 그 전에 이런 이벤트 있었죠. 또 그 사이사이에 오늘 이제 청문회가 곧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에 대해서 리포트 받아야지 되죠. 그리고는 또 지금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해야지 되니까 여러 가지 해야지 될 일들이 무척 많잖아요. 아무튼 대통령 그렇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주택 시장과 아파트먼트 렌트에 대해서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도 이자율 인상과 맞물려서 이게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거. 렌트비는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하고요. 주택 시장이 조금 쿨해진다고는 하지만 잠시 뒤에 주택 렌트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침내 finally 주택 시장이 이자율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유리한 위치가 돼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럼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바이어도 계시지만 셀러도 계시는데 어쩌죠? 웃어야지 되나요? 아니면 웃지 말아야지 되나요? 뭐 바이어가 셀러가 되고 셀러가 또 바이어가 되기도 하니까는요. 레드핀이 발표한 그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달에 펜딩이요. 이제 팔리려다가 이제 펜딩된 그런 그 주택이 거의 원래 이제 딱 그 신청 넣어놓고 15%가 펜딩이랍니다. 그래서 15%라고 일단 그 정지 상태가 되고 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그 많은 수치거든요. 그게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조금 되기 시작했으니까 3월 이후였으니까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이자율이 오늘 올랐는데 내일 집 가서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균형 자체가 바이어에게 조금 돌아가고는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 너무 그 주택 소유주들도 깜짝 놀랄 정도에서 옆집이 아니 나는 우리 집 80만 달러 예상했는데 100만 달러 넘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조금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이제 제동을 걸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펜딩이 높아졌는가. 셀러가 파는 사람이 전에는 나 90만 달러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옆집이 100만 달러에 내놨으니까 아니면 말고 105만 달러에 내놔보지 하는 것을 이제 안 하게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펜딩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감정할 때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거래를 안 한다고 하고 뭐 이게 펜딩이 완전 깨지는 것으로 가고 이런데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집이 많을 때이고 집이 없어서 팬데믹 때 그런 고생을 했었을 땐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웬만한 건 그냥 갈래. 그냥 뭐 말과 달라도 내 돈 주고 고칠래.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날은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라스베가스는 펜딩이 27%, 플로리다주는요 25%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구매자가 그래서 구매자에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매자에게 나빠진 것은 뭐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집을 사서 이자율이 높으니까 페이먼트가 늘어나서 못 살 그럴 그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면은 그게 소비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집을 만약에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워낙에 이자율을 싸게 받아놨는데 그리고 뭐 10년, 20년 페이먼트에서 거의 뭐 페이오프가 되고 나서 그 돈은 에퀴리는 많이 쌓였던 이런 분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보나 하다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렌트 들어서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아파트먼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주택도 요즘 노동력도 없죠. 게다 대고 자재가 비싸죠. 이게 건축이 원래의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게다 대고 짓는 집이라고 해봐야 아파트먼트 같은 것을 많이 지면 좋은데 고급 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되고 해서 아파트먼트는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먼트 렌트비가 금방 내려간다 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무슨 뭐 가전제품, 옷, 화장품 이런 건 안 사도 되고 더 싼 것으로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먼트나 주택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반 중의 기반이잖아요. 돈을 써야지 되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30% 수입의 30%를 뭐 집페이먼트나 아파트 렌트비로 냈다면 지금 평균 41%를 낸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다 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건값으로. 물건이지 뭐 집이나 아파트먼트가 사람은 아니니까 인플레이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2021년 한 해 동안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도 많은데 뭐 지금도 그 속도가 팬데믹 이전에는 연 2%에서 한 3% 정도 올랐다면 뭐 14%, 17% 아파트먼트 값이 그렇게 렌트비가 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주 원초적인 문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파트먼트도 짓고 하는데 뭐 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이 걸리고 지금 150만 가구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 2달쯤 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한 700만 채 정도가 지어지는데 짓다가 스탑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확 지어진다면 무슨 뭐 주택시장 붕괴가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지금 어떤 이유로든 주택이나 아파트먼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파트먼트 값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작은 폭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크게 내려간다 하는 것은 기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무슨 뉴욕 같은 경우도 한 42년 만에 나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처음 봤어? 이런 얘기 새 들어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그 변호사가 오늘 제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네 뉴욕타임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택시장 딱 그 두 갈래로 나뉘어서 렌트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고 주택 이 시장은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중요한 그 세계의 흐름 전해드리는데 그게 바로 그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란이 이미 러시아에 어떠한 그 무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분명히 다음 주에 전쟁 중인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움직이겠습니까? 어느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막 좀 멀리 있고 자신들 그 측근들도 멀리 놓고 하는데 이란까지 갑니다. 이란 가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같이 3자 회담을 하고 에르도안은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사이에서 뭐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란에 가서 이란 대통령과 이 무기 드론 무기 아주 정밀하게 뭘 타격을 하고 멀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 지원 같은 것 때문에 아마 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에 뭐 탑재한 그 드론을 포함해서 수백 대의 무슨 무인 항공기 같은 것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무기를 공급하면은 그 무기에 대해서 훈련도 시켜야지 되잖아요. 이달 말부터 훈련을 시킬 준비도 됐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멀리서부터도 이제 소형 폭탄을 딱 이제 그 자리에 꼽고 하는 것들이 많이 그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이니까 포병의 움직임 같은 것도 잘 그 감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란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벨라루시 뭐 지금 한 해 하다가 이란이 이제 이런 형태로는 먼저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역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 여기 가서도 뭐 오일 문제라든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 중의 적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란과 핵무기 프로그램, 핵협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미국과 핵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을 해서 미국이 원치 않는 그런 그 러시아의 전쟁을 더욱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는 얼마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심했든지 뭐 폭격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뭐 폭격 터지기 전에 약간의 그 경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 그 누구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정말 그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을 듣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집 앞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울타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조금 고장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독일의 침공 또 히틀러 와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농산물 다 가져가 뭐 이런저런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 질긴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제가 지금 그 헤드라인만 봤는데 일단 전해주시는 분들도 말씀드리고요. 다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2022년 에미상 후보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HBO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퀴드 게임이 최고의 드라마 부분에 올랐네요. 오징어 게임이. 그래서 최초의 비영어권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썼네요. 이 최고의 드라마 부분에 올랐으니까요. 저는 오늘 기분 좋은데요. 좀 전에 제가 막 그 우주 그 망원경 이 보낸 그 우주를 봤는데요. 완전히 만화 영화에 나오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야, 스퀴드 게임 우주 강혜신이었습니다.